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이번 시간 KBS 시청자 주간을 맞아서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잠시만요. 특별한 이야기라 전혀 감이 오지 않는데요. 네, 바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호라, 그렇다면 이 과학도시 대전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과학하면 대전, 대전하면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왜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 1번지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이제껏 그렇게 수많은 과학 원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던 제가 말입니다. 대체 우리나라의 과학의 근간은 어디 있는지, 심지어 제가 이 두바이 딛고 서 있는 이 대전이 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 도시가 됐는지 왜 이제껏 궁금증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으이그 이런 헛똑똑이 같으니라고.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대전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딥테크의 심장입니다. 대전은 이제 초격차 기술을 현실화시키는 생태계로 진화했습니다. 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도시 대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장 임문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미디어 대덕넷의 김효셉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 하면요, 네. 뭐 한동안은 노잼 도시로 또 최근에는 빵의 성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강력한 대전의 이미지가 또 있는데요. 바로 과학도시 대전입니다. 네. 기환 씨는 어때요? 아유, 뭐 두말하면 제 입만 아프죠. 일단 뭐 대전에 위치한 연구소만 하더라도 셀 수 없이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아우, 지금 너무 입 아프다. 예, 너무 그렇죠. 많아요. 네. 자, 이 정도면은요,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끌고 있는 핵심 연구기관들이 죄다 대전에 몰려 있다. 사실 이 정도라고 하면 과학도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본진이다, 센터다, 이렇게까지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나 많은 연구기관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성과 역시도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대전을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만든 대표적인 과학기술, 그리고 대전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할 만한 기술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전 하면은 이제 주요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 사실 단순 연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가 과학기술 원동력을 가져온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장면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우리의 생활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꾼 통신혁명이 있습니다.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TDX하고 CDMA 기술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1가구 1전화 시대를 열었고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1인 1휴대폰 시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건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글로벌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에너지 혁명입니다. 에너지. K스타라고 하는 그 인공태양을 얘기할 네. 수 있는데요. 네. 1억 도가 넘는 고온 플라즈마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간 동안 지속시키고 안정화시켰다는 게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주시대의 개막입니다. 설계부터 발사까지 100%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에서부터 국가 안보, 세계적인 경쟁력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이 대전에서 시작된 다양한 연구 성과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네.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3가지 장면 탁 눈에 딱 그려지는데 다 기억나요? 네, 다 기억나고 그 현장도 막 아른아른거리고요. 뭔가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규모가 뒷받침돼야 할 텐데, 자, 이사님, 대전에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연구 인력이 있고 또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크게 국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네.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투자 비중 그게 한 4, 5%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어느 정도 그 규모냐면 전 세계적으로 1, 2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투자하는 그 R&D 예산, 연간 투자 예산이 35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에 대덕특구는
한 11조 원, 그러니까 한 30% 정도 되는 거죠. 국가 R&D 전체 예산 중에 30%가 여기에 투자되고 있다. 그리고 18,000명 정도의 박사급 연구 인력.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체 박사급 인력의 한 19%, 그러니까 20% 가까이 유성구의 주요 일대에서 많이 이렇게 활약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딥테크 기업, 그 중에 코스닥 상장된 기업만 딱 보면 66개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상장이 됐거든요. 시가총액이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그러니까 4개 기업이 대전의 기업들이 딥테크 기업들이 속해 있어요. 네네. 연구 인력도 그렇고 R&D 투자도 그렇고 이렇게 그 어떤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쪽도 지금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국가 성장 엔진이다. 규모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뭐 단순히 연구기관의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의 질까지 높아지는 건 아닐 테고 아, 그렇죠. 대전의 어떤 점이 이런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협력의 밀도라고 생각합니다. 음. 가장 좋은 예가 누리호를 들 수 있습니다. 아, 누리호. 이 누리호를 위해서는 37만 개나 되는 부품들을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 아주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시작을 했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한국기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로켓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을 네. 실제로 연소하는 부분들을 대해서 연소 설비를 미리 구축을 해서 검증해 보는 역할을 했고, 실제로 로켓이 이제 우주로 날아갔을 때 지상하고 다양한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지원을 했죠. 그야말로 대덕 전체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하나의 원팀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이제 협업의 사례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연구기관들이 뭐 각자 도생하는 것도 아니고 각기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그 협업을 통한 그 어떤 구체적인 성과 또 다른 사례 뭐가 있을까요, 이사님? 모여 있다고 해서 시너지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왜 이런 그 현상이 발생했냐면 네네. 모아는 났는데 그동안 교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못하는 문화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PBS라고 하는데 연구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협력보다는 자기 연구에 집중했던.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점점 이제 그 혼자 하면은 그 연구의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이 작아진다는 거를 서로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미션 중심형으로 글로벌 탑 연구단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의 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국가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뭉쳐야 된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연구단이 생겼고 그런 연구단은 그냥 한 출연연이 아니라 하나의 연구단을 만들어서 국가의 미션을 이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너지가 나게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그 작년에 출범한 글로벌 탑 연구단 그 중에 AI 휴머노이드 전략 연구단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연구원이 로봇 몸체를 만들고 네. 전자통신연구원이 로봇 두뇌를 만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글로벌 연구 탑들이 공동의 연구소들이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고 그 소형 원자로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SMR. 소형 원자로 SMR 네. 그런 연구단이 별도로 생겼고 반도체 그다음에 청정수소 이런 식으로 그 국가의 어떤 전략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전략 기술 중심으로 연구단들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자원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고 연구를 이제 막 하기 시작했던. 그런데 이 연구단들이 사실은 저기 그 서울에 가 있고 부산에 가 있고 예. 연구단이 그러면 사람이 모이기 힘들잖아요. 어렵죠. 비효율적이죠. 근데 대전은 그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김 박사 일로 와봐 해서 이런 식으로. 뭐 10분 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연구하고 아이디어 나누고 이런 이제 환경이 하드웨어가 되니까 그게 좀 더 시너지가 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 대전이 단순히 연구소의 수가 많은 도시를 넘어서 네.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아주 움직이는 중심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 전체 과학기술 경쟁력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밀집되어 있고 집적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대전은 단순히 연구 환경만 집적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기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연구가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그다음에 기업, 대학
이 세 가지 혁신 주체들이 모여서 같이 밀도 있게 얘기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박사 일리 와봐 해서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김 사장님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 사장님이 오셔서 이 기술은 내가 그럼 이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개발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다시 돈이 되고 그 돈이 다시 연구로 재투자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구조가 대전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확장될 수 있게끔 한 것이 아니면 대전의 그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 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대전이 이제 과학도시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네. 사실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됐느냐 이 부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이제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거는 왜 하필 대전이 과학도시로 선택이 됐느냐. 예,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기술 식민지에서 독립하겠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이 탄생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1960년대에 그 박정희 대통령과 초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최영섭 소장의 대화가 있었어요. 네네네. 스웨터를 수출을 해서 2천만 부를 우리가 수출을 했다 해서 되게 그 장관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되게 자랑을 했던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그때 최영섭 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각하 이 스웨터 2천만 불어치를 팔았을 때 일본은 전자제품 트랜지스터 하나 팔아서 수억 불에 수출을 했다. 하나 팔아서. 네, 그래서 예. 뭐 스웨터 2만 장 팔아서 네. 트랜지스터 하나 파는 거하고 비슷하다. 어. 우리가 기술 독립해야 된다. 오. 이렇게 해서 1970년, 73년도에 이 대덕에 연구 학원 도시라는 개념으로 그 과학 도시를 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계획을 근데 한 이제 거예요. 예. 대덕에 세우자라고 된 게 그것도 이제 항공 촬영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좋을지 이렇게 해서 그 오. 청주 그리고 경기도 오산 그리고 대덕이 있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서울하고 교통적으로 가깝다. 좋죠. 네. 두 번째는 보안. 보안이 여기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이게 분지에 있거든요. 네. 이 연구단지도 사실 이렇게 분지해서 보안에 그때 그 강하다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무장공비가 막 침투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가만히 됐고, 지형도. 예. 예, 마지막으로 이게 860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그때 밭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밭이 과학도시를 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큰 면적의 땅이 있었던 거죠. 그 세 가지 요건 때문에 덕분에 이 대덕이 이 과학도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된 거죠. 야, 저도 이번에 사실 지금 말씀 듣고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대전을 이제 과학도시로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한 이후에 이제 지금에서야 뭐 여러 기관들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맨 땅이 아까 밭을 얘기했잖아요. 예, 예. 맨 땅에다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도로, 교통, 뭐 통신 이런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숙제였고요. 그게 이제 까는 동시에 중요한 건 연구소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전을 네, 하는 맞습니다. 거죠. 대부분에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 중에 일정 기관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때 연구소 기관만 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그들이 연구원 살 곳이 있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연구원 한 명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데 그들이라는 거 여기서 가족이 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교육 문제도 해결을 해드려야 될 테고요. 그래서 교육, 문화 뭐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세팅을 하는 게 중요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국내 연구자만 갖고는 과학 되죠. 입국, 우리 스스로 기술 독립을 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해외에서 유수한 연구기관에서 혁신 연구를 하고 있던 연구자들을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연구하세요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데려올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까지도 국가에서 제안을 하고 그들 가족이 와서 잘 머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한 기간이 어쩌면은 지나온 그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대덕 연구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덕 연구단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또 당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 개발을 하더라도 기초 연구를 하느냐, 응용 연구를 하느냐 이게 되게 다르잖아요.
응용 연구는 빨리 돈을 벌자, 수출을 하자 이런 개념이고 기초 연구는 순수과학.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저기 하는 방향을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초기에 응용 연구로 택했습니다. 우리는 기초 연구는 아직 이르다. 일단 돈을 벌자. 네, 돈을 응용 연구 산업에 도움이 되자. 아. 그래서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미국 차관 전쟁으로 벌어들인 차관을 통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단지가 조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대덕은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완전히 종합,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여기에 그 지질, 그다음에 원자력, 예. 정말 종합적으로 분야가 없는 그런 종합 연구소의 성지로 과학 도시로 이렇게 뭉치게 했거든요. 그래야 어떤 아시다시피 분야의 관점의 결합이 또 다른 어떤 생각, 사고, 연구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너지, 아까 말씀하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 개념이었고요. 더 중요했던 거는 카이스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연구만이 아니라 연구 학원 도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구하고 교육 기능이 같이 맞물리는, 그래서 인재가 배출돼서 연구소에서 좋은 인재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류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인데, 그런 어떤 시너지들이 CDMA라든지 TDX, 이동통신, 우주개발 이런 종합적인 성과물들이 이제 막 너무 이제 눈에 보이게 네. 창출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네. 처음 설계를 참 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뭐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하지만 그 네. 과정 자체가 어쨌든 수십 년에 걸쳐서 그렇죠. 이루어진 네.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긴 과정 끝에 이제 대덕 연구단지가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대덕 연구단지가 조성되기 전과 후,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어떤 양상을 좀 보였을 것 같은데 네. 우리 한국 그 과학기술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영향을 미쳤다면 어느 정도로 미쳤는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외국에서 해외에서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체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거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바뀌게 됐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 이런 데들을 이제 70년대 초반에 이쪽으로 이전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민간 연구소들이 다시 80년대에는 여기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술과 그다음에 민간 기술이 서로 협업하는 구조로 되고 이거를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보는 그 한 20년간의 기간이 이루어졌고 근데 이때쯤 되니까 초기에 와서 이제 개발하시던 분들이 연구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은퇴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인재가 계속 투입되는 공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 90년대 초반에 카이스트가 개원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인력들이 여기서 양성이 되고 여기서 다시 선순환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제는 이제 그러한 기술들을 활용하는 좋은 스타트업들도 여기에 자리 잡게 되면서 결국에는 대전이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자는 그것을 넘어서 네.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시장에 내놓는 그러한 작은 타스트베드에서 거대한 생태계로 이루어지고 이게 국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좀 추억 돋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대전이 과학도시로 이제 대중에게 알려진 계기 1993년에 있었던 대전 엑스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당시 엑스포에서 공개된 기술들이 좀 앞선 기술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떤 기술들이 있었죠?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네. 대전에 살았고, 예. 근데 그때 그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 꿈돌이 캐릭터가 안내를 해서 맞아요. 딱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을 흔하게 보지만 그때 자율주행 개념의 자동차가 이렇게 돌아다녔고, 맞아요. 진짜요? 예, 그리고 인간형 로봇, 지금 뭐 피지컬 AI라고 하잖아요. 휴머노이드.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게 중요하고 그때 카이스트에서 암이라는 인간형 로봇이 전시되고 체험이 됐었어요. 예. 몇 년을 앞서간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현을 구현을 하고 한 거니까 되게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요. 20년도 더 됐죠. 저는 그거 자기 부상 열차. 자기 부상 열차.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태양열로 가는 자동차. 네. 그게 이제 직접 만들어서 시연을 했으니까요. 태양열로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이게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체험을 같이 해버리니까 맞아요. 그 당시에서는
과학기술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전 세계 없었죠. 예, 그런 엑스포가 없었는데 그때 대전에서 열린 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그 과학 도시가 대전이다 이런 어떤 브랜드명이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활성화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글로벌한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K 과학. 자, 대부분이 I'm from 대전, made in 대전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본 세상 C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학도시 대전,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전만의 과학 생태계가 어떻게 뿌리내리고 성공해 왔는지 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대전이 단순히 연구기관이 모여있는 도시를 넘어서 이제 하나의 과학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처음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중심 도시의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연구 성과들이 기술이 되고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학과 그다음에 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대한 생태계로 구축이 되었죠. 연구자 이외에 그다음에 기업가 그리고 이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까지 모이는 공간으로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2005년에 연구단지가 대덕 연구개발 특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맞네요. 맞아요. 예. 정부는 이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위해서 기존의 연구단지가 하는 연구에 집적된 아까 말씀드린 연구학원 도시라는 예. 연구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는 기능을 연구 이외에 기업들이 호흡하는 산업단지의 기능을 같이 합쳐서 연구와 산업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연구개발 특구로 이름을 바꾸고 연구개발 특구 특별법이라고 하는 여기를 육성할 수 있는 기본 법을 만들고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특구 육성 종합계획, 그럼 첨단기술기업 제도, 연구소 기업 제도, 그리고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 프리존 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만들면서 이제는 연구에서 그 기술을 사업화하는 사업화의 혁신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5년에 처음 이제 연구단지에서 기술 사업화를 표방하는 연구개발 특구로 바뀌면서 후보가 비전 선포식에 같이 이제 이 버튼을 누르는 세러모니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그 휴보가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봇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시총 상위 넘버 4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바로 그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20년 남짓? 맞습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상상 속의 직립보행 이제 로봇이 지금은 온갖 재난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화재 현장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구조하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로봇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의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로봇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 개발이라든지 신약을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가장 아픈 곳에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선두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이 알테오젠도 여기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지금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연구단지가 연구에 머물지 않고 사업화까지 가면서 실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들이 나타나는 게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당시에는 뭔가 그게 좀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어쨌거나 짧은 시간에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니 대단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과학도시 대전. 뭐 대한민국에 수많은 도시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대전에만 있는 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가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어. 뭐 근데 대표적인 걸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네.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 아까 잠깐 나왔는데 케이스가 인공태양. 제가 또 그 현장 갔었거든요. 네. 맞아. 네. 그게 이제 태양의 중심부의 그 온도보다 7배가 더 맞아요. 그 높은 네. 1억도거든요. 1억도. 근데 1억도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 가장 큰 높은 온도가 지구상에서 몇 군데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유일하죠. 그러니까 유일한 것들이 그런 연구 성과지만 그런 유일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계 뭐 초 단위로 이제 이렇게 계속 네, 정확하게 째깍째깍 흘러가죠. 째깍째깍 이렇게 되고 네. 키로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거기에 세슘 원자시계가 있어요. 은행 시간이라든지 주식 거래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표준시가 대전에서 시작되거든요. 그 기준이 그래요? 이제 네, 대전에서. 그 기준이 여기서 시작돼요. 우리 대덕의 어떤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그 대전의 공공의 과학 기술이 이렇게 유일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이제 문화적으로 카이스트를 가면 거위가 횡단보도를 걷는 그런 지역이 이 재미난 동네. 거기 유명한 또 오리온못도 있고 카이스트에 뭐 이런 뭐 소프트웨어적이나 문화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 유일한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알려야 되고 또 시민들도 알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자부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까지 가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즘 연구 현장 대전에 뭐 한 10년 전과 비교해서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과거에는 연구 성과를 위한 논문에 좀 더 집중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실제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창업과 시장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구자들의 창업 열풍입니다. 창업이.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밸리도 생기고. 네, 맞습니다. 네. 기존의 연구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이제 연구소 담장 안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게 결실이라 했다면은 이제는 연구소 밖을 나가서 나 혼자가 아닌 옆에 있는 연구소 뒤에 있는 기업과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난제를 함께 해결을 하고 또 내가 실험실에서 고민했던 거를 실제로 뭐 제품으로 만들어보고 공정 안에 넣어보고 하는 것들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창업을 연결되고 이런 창업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사실 이곳 대전의 요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들은 되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구자들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고 정부는 그거를 실패했을 때 다시 저희 연구소로 돌아가서 좀 부족했던 연구를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들도 만들고 있어서 연구 중심에서 이제는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도전의 장소가 대전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스타트업 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연구자 창업의 어떤 열기가 요즘 참 대단한 것 뜨겁습니다. 같아요. 예. 정말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대전이 우리나라 과학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 대해서는 이제 부정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이 지금의 대전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계는 어땠을까? 이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이 대덕 연구단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그런 이제 전제 명제가 성립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까도 CDM이 얘기하고 이런 미래 기술들 그때 당시에는 미래 기술이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진입해서 큰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그게 우리 국부가 되는 그런 이제 선순환이 된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미래 국부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전진 기지인데 그게 없다면, 그게 없다면 상상할 수가 없죠. 저희도 이렇게 못 만났겠죠. 그렇죠. 이 그렇죠. 프로그램 없고. 네, 못 만났죠. 네, 그런 맞습니다. 어떤 가치가 분명히 있고 상당히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과학 중심 도시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산업 중심 도시라는 점에서 이제 구조가 대전과 조금 다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하고 우리 대전하고는 탄생 배경부터 혁신의 과정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경우에는 민간의 대형 자본이 실리콘밸리의 산업을 좀 일으키는 데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다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는 IT 산업 중심으로 아무래도 좀 성장을 해왔습니다. 대전은 국가 주도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두 모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국가 주도형이라는 이 대전의 역할이 단순히 실리콘밸리처럼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지역에서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들은 대전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가 쉐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술이 저쪽 제주도로 갈 수도 있고 또 여기 있는 기술이 서울에 가서 더 빨리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전은 실리콘밸리와 좀 다르게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여기서 먼저 테스팅해보고 테스팅한 사례를
다른 지역들까지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이 다 기술 개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이 이 두 도시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저희 이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제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개발특구도 있지만 전국의 19개 특구를 통해서 대전에 있는 기술들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른 지역에 있는 특구들이랑 같이 소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교류를 맞습니다.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특구들끼리도 이제 협업을 한다는 게 좀 재밌네요. 네. 자, 실리콘밸리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말고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끼치는 과학도시들 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또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지, 그리고 대전에 없는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계적인 과학 도시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만나는 구조, 구조. 사람을 만나는 문화, 어. 여기에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인프라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연구소가 몇 개 있고 인력이 몇 명 있고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규모 면에서 하드웨어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개념이 클러스터라는 개념이거든요. 클러스터라는 개념은 지식 교류의 어떤 정점 뭐 이런 쪽으로 포커싱이 돼 있거든요. 클러스터라는 거는.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그런 지식 교류가 IT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피아 앙티폴리스라는 프랑스에서도 그런 그 종합 연구단지 기업 산업군을 형성해서 그런 클러스터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데가 보스턴을 얘기하는데요. 거기가 바이오 생태계가 아주 왕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생태계로 유명한데 거기도 클러스터에 그 특화된 바이오에 특화된 지식 교류의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IT 교수가 오전에는 강연하고 오후에는 연구 그 병원에 가서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산업계 관계자들하고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창업을 준비하고 뭐 이런 이제 전체적인 생태계들이 상당히 잘 돼 있는데 네. 우리는 대덕은 아직 그런 점에서 그 지식 교류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숙제에 가까운데 지금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많이 성숙해 있으니까 훌륭하죠. 예, 훌륭하니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문화적인 교류, 그 지식 교류 그거는 이제 연구자들끼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산학연 간 주체 그리고 시민들과의 호흡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교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의 그 대덕 연구단지도 어느 클러스터 못지않게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도시 대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과학계는 AI의 등장과 함께 또 거센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대전의 과학기술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지 궁금하네요. 전 세계는 기술 패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중심에는 AI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맞춰서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해서 네.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K 문샷 프로젝트 같은 게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특구진흥재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대전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프로젝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이 모든 기술을 바로 개발해가지고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것처럼 네. 이거를 빨리 하려면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학이나 출연연구소가 갖고 있는 기술들, 특히 AI를 직접 만드는 거나 또 기존의 딥테크 혹은 뭐 제 제조 기반으로 했던 기술들에다가 AI를 입혀서 AI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시켜주고 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자금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투입을 하는 AI 빅테크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전 하나 자체를 하나의 생태계 전체 하나로 보고 이 안에서 좋은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창업하는 기업들이 어떤 롤모델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보고 그 롤모델에 해당되는 대전에 혹은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시켜주고 그거를 테스팅하는 거를 이 대전에서 한번 시작해보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서부터 성장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요소의 공백 기술들을 연구소 대학이 같이 투입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올라운드 원팀 이런 개념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하나 둘 쌓인다면 예.
지금 우리가 급변하게 변하는 AI 시대에서도 참여자가 아니라 리딩하는 이 판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또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 네. 과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사님 네. 수많은 과제 중에서 네. 딱 하나만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과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미래를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상. 예, 좀 이렇게 희망을 갖고 지금 막 뭔가 지적을 하기보다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상상을 해보자면 대덕특구의 거대한 섬에 빗장을 한번 풀어보자. 생태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의 어떤 삶터로 기술이 쏟아져 나오면 거기에서 교류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그 조금 더 이제 빗장을 풀어서 좀 더 과감하게 연구자들과 시민과 그리고 주체들과 좀 더 교류를 하는 포인트에서 좀 더 상상을 해보면 여기가 좀 더 재밌고 시민들이 정말 과학도시 맞아. 맞네. 내가 자신 있게 외국 친구들 오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교류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하고도 왕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아주 잘 되는 도시가 진정한 과학도시로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제 여러 신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을 텐데 그렇죠. 기술이라는 게 개발만 한다고 끝이 아니죠. 상용화가 또 중요한 건데 이제 창업 초기 그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잖아요. Death 그걸 Valley. 넘어서기 위해 넘어서는 게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좀 있나요? 죽음의 계곡 하면은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세계 최고, 세계 최초의 기술에 너무 몰입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가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잘 몰라요. 네. 뭐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타이틀이 중요한 거죠, 지금 사실. 최초가 10년 후에 사실은 우리 피부로 느껴질지 20년에 느껴질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고라는 기술에 집착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얼마나 완성도 높게 공백을 채울 수 있느냐에서 집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덕특구를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지역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연구실에서 있는 기술이 밖으로 나와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적용이 되기까지의 여러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먼저 실증을 해보고 이 실증 과정에서 어떠한 인증이 추가로도 필요한지 어떤 규제가 있어서 다음 단계를 못 나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거를 먼저 해소하는 작업들을 단계 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업화 단계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단계 가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짚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실제로 우리가 양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죽음의 계곡과 같은 것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대전이 이제 앞으로 또 경쟁력을 더 가지기 위해서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대전은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는 곳이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특정 분야라는 게 꼭 저는 산업 분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전에 그 전체 시총의 이제 뭐 12%를 차지하는 상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60개가 넘는 상장 기업들이 있는데 이 상장 기업들은 지난 3, 40년 동안 남들이 안 간 길을 가면서 대덕의 기술을 가지고서 어쨌든 경쟁력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같이 경쟁할 수 있게끔 한다면 이 롤모델을 보고 다음 단계를 보다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들과 이제 그들을 보고 다음을 고민하는 스타트업을 연결시켜주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원래 이 대덕의 시작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하기 위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마련한 국가 전략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는 앞서 말씀드린 AI도 있고 첨단 바이오, 뭐 에너지, 그리고 국방, 우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양한 분야로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들이 각각은 아니거든요. 이 기술들이 융합이 되고 하나로 합쳐지는 게 사실은 요즘의 트렌드이고 대세이기 때문에 국가 전략 기술에 의미 있는 기술들을 연구소는 만들고 그 기술을 우리 기업들이 가져가서 보다 빨리 사업화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네. 민간의 관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의 좋은 자금들이 이곳 대전, 특히 이제 그 전략기술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집중 투자를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바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게 전략기술이지 네, 네. 않습니까? 5년, 10년 후를 보고 같이 투자해주는 그런 민간 자금들의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얘기를 조금 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기술 개발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AI와 함께 달라진 대전 연구소의 어떤 풍경 그리고 성과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존에는 그 우리 R&D를 할 때 연구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을 하나 개발한다고 하면 다양한 샘플들을 가지고서 일일이 배합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연구원들이 몇 날 며칠 날을 새면서 네. 뭐 필요한 몇 달 동안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AI를 가지고 그거를 뭐 짧게는 뭐 몇 주, 길게는 한두 달 안에 몇 년이 걸렸던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고 네. 소재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이거를 화합물들을 섞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걸 이제 과학계에서는 AI for Science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AI가 접목이 되면서 상당한 속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연구원분들의 워라벨이 조금 AI 덕분에 확보가 맞아. 됐다라고 진짜 또 그럴 볼 것 수 같아요. 있겠어요. 네, 단순하게 보면 워라벨이 될 수 있는데 빨리 결과물을 나왔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사실 파트너를 찾는데 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AI를 접목해서 빨리빨리 결과물을 낼 수 있고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파트너들하고도 더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한 거고요. 이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면 우리의 이제 다음 단계에 고민하는 것들도 보다 빨리 현실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AI를 넘어서 이제 결국에는 그게 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이 세계적인 과학 도시로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작년에 좋은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뭐죠? 어떤 사례였냐면 대덕에 거주하는 외국인 연구자를 위한 파티를 이렇게 열어준 적이 있거든요. 파티요. 네, 파티. 서로 일단은 각국이 카자흐스탄도 있고 어디 그 베트남도 있고 뭐 되게 한 30개국의 그 한 100명의 많네요. 외국인 연구자들이 100명보다는 더 많죠. 네네. 엄청 연구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교류의 사실 자리를 만들어 주신 네, 거예요? 교류의 자리를 그냥 만든 적이 있어요. 파티 개념으로. 그때 알았죠. 우리의 지금 현실이 이분들 이렇게 오신 분들 뭐 연구하러 오시거나 공부하러 오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너무 소홀했다. 소홀했다. 그 파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네. 네.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런 자리가 없었대요. 글로벌 경쟁력이 사실은 외국인들이 대덕이 정말 좋았어라고 내가 살고 싶은 도시야. 이래야 여기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정보의 어떤 교류, 그다음에 사람 간의 교류, 그리고 편한 도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아까 과학 도시를 여기에 이제 기술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 연구자를 이렇게 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관점에서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 해놔야? 형성을 시켜놔야 교류를 하고 서로 그 본투 글로벌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좀 이렇게 자료도 만들어서 좀 홍보도 하고 그래야 이제 오고 알고 싶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 다음 주부터 영어로 진행할까요? 어떻게? 어떻게 가능? 저는 가능해요. 예. 자막도 영어로 좀 달고 뭐 작가님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가능하잖아요, 우리. 다 AI 글로벌 쓰면은 뭐 그렇죠. AI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좀 필요하네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네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과학도시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에 이제 공영방송, 저희 KBS 수신료의 가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국민에게 좀 알리고 또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노력들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또 국민적인 관심,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과학기술은 이제 기술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하는 그런 공공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재가 기술에만 접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으로도 연결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공익적인 모습이고 이러한 공익적인 모습에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지 보다 좋은 이제 그 결과물들이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KBS가 그 공공의 수신료를 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을 거고 네. KBS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국민 여러분도 많이 아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사실 뭐 제가 태어난 곳도 서울이고 실제 살고 있는 곳도 서울이고 하지만 제2의 고향은 대전이다. 어디 가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과학도시 대전을 알리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 현장을 이렇게 발빠르게 많이 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저로 인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얻어가시고 배워가시면 그것만큼 저는 보람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또 문과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해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평소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방송에 임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뛰자고요.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학도시 대전의 미래 앞으로 어떤 모습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어떤 미래로 가고 싶은 그런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경하는 과학에서 살아있는 과학, 체험하는 과학. 네, 체험하는 과학.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려고 대덕을 찾을 거고 투자를 하려고 또 찾을 거고 뭐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도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투자와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부의 축적이 이루어져서 결국엔 시민들이 와 대덕에 사니까 이렇게 좋다. 좋은 인프라가 생기고 내가 누리는구나. 대덕에 대한 자부심이 대전에 대한 자부심이 절로 생기는구나.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과학은 더 이상 연구실 안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학도시 대전이 만들어갈 내일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과학도시 대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과학기술 대전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우리 대전에서 말이죠. 2016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아주 성대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해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아주 크게 열린다고 하니까 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릴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어떠셨어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대전에서 축적된 기술들이 딥테크 기업을 통해서 우리 일상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예. 자, 이사님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느낀 건 하나입니다. 그 우리의 대전의 과학을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알려야 된다는 거.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아, 저도 열심히 또 우리 기환 씨와 함께 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